안녕하세요. 환자를 위한 의료 판례 분석 두 번째 시리즈 심장내과 편 19번째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주의대 이미진입니다. 용인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의 조덕글 교수님, 그다음에 법문사무소 해울의 신현우 대표 변호사님,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 연구원 김소연 원장님, 손님희 연구원, 이유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심장내과 19번째 사건은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을 받던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손님희 연구원 사건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고 당시 47세로 과거 뇌졸중과 당뇨병을 진단받았습니다. 2004년 심근경색이 발병되었고 2005년 뇌경색 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2008년 6월 30일 피고병원 신경과에 내원하여 뇌경색 소견으로 입원하였고 다음날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7월 3일 가슴이 답답하고 울렁거림을 호소하였고 이틀 뒤 심전도 검사 이상 소견으로 심장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심장 초음파와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7월 7일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자심실 박출률은 48%로 감소되었고 자심실 전벽과 측벽의 운동 기능이 심하게 떨어졌으며 수축 기능 이상 소견이 보였습니다. 보호자에게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을 권유하고 설명하였습니다. 같은 날 13시 43분 1차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였고 환자의 자전하행지 근위부는 80%가 협착되었으며 자전하행지 중간부는 완전 폐색된 상태였습니다. 시술 중 14시 41분 약 3초간 정전되었고 비상발전기는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2차 정전인 15시 6분 약 2분간 정전되었고 심장혈관 조영술 장비에 연결된 컴퓨터가 다운되어 재부팅하였습니다. 피고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지를 살펴보면 1차 관상동맥 조영술 중에 발생한 정전에 대한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15시 10분 1차 관상동맥 조영술을 마친 후 환자의 활력 징후는 정상이었으며 특이 증상을 호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1차 시술 당시 녹화 동영상은 존재하였으나 전송장치 고장으로 인해 수리하는 과정에서 영상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같은 날 15시 25분 2차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을 시행하였습니다. 15시 33분 우측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였고 15시 37분 좌측 관상동맥 카테터를 삽입하였습니다. 16시 10분 스텐트를 삽입하였고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였습니다. 16시 20분 환자는 흉부 불편감 및 오심을 호소하였고 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을 투여하였습니다. 16시 25분 심정지 발생으로 약물 투여와 전기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환자는 18시 45분 선행사인 허혈성 심질환과 중간 선행사인 심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5가지입니다. 정전으로 인한 피고병원의 과실은 법원에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병원의 정전과 환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여부와 조영제 과다 투여 및 2차 시술 시기상 과실은 법원에서 불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행위 여부와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인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정전으로 인한 피고병원 과실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1차 시술이 시행된 심혈관 조영실 정전 시에도 전력 공급이 중단되지 않은 무정전 전원 장치를 구비하고 있음에도 심혈관 조영실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고 비상 발전기만 설치하였음을 판단하였습니다. 비상 발전기는 정전 시부터 전기 공급이 이루어지기까지 20에서 25초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컴퓨터 등 관련 기기의 전원이 꺼지고 이를 재부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비상 발전기만으로는 충분한 시설을 갖추었음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전으로 인한 피고병원의 과실은 법원에서 인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피고병원의 정전과 환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여부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조영제가 과다 투여될 경우 환자에게 심부전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1차 시술 중 조영제 1일 사용량 제한 또는 환자의 만성 완전 폐색 변변으로 인한 시술의 어려움 등으로 시술을 계속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퇴부 동맥을 통한 간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의 1차 시술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법원은 피고병원의 정전으로 인한 과실을 인정하나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였다는 환자 측의 주장은 불인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조영제 가다 투여이 2차 시술의 시기상 과실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신장 기능이 매우 저하된 경우가 아니라면 2일 후 1차 시술에서 사용된 조영제가 이미 체외로 빠져나가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차 시술 시간을 고려할 때 과다한 조영제 사용의 가능성이 낮고 조영제가 과다 투여되어 신부전이 발생하여 환자가 숨찰 수는 있지만 심정지까지 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영제 가다 투여 및 2차 시술의 시기상 과실은 법원에서 불인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행위 여부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정전으로 갑자기 중재술이 중단되었어도 특별한 합병증이 발생되지 않았다면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만약 중재술로 합병증이 발생한 상태에서 정전이 되었다면 최악의 경우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간상동맥 중재술이 성공률이 상당히 높으나 고위험, 고난이도 시술로서 중증의 합병증이나 사망이 나타날 수 있으며 만성 완전 폐쇄 병변인 경우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도 중재술의 성공률은 약 70% 미만으로 그 난이도가 매우 높은 시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술 시 충분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 행위 여부는 법원에서 인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1차 시술에 앞서 2008년 7월 7일 환자의 아들에게 이 사건의 1차 시술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및 재수술의 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로부터 시술 동의서를 작성받은 사실은 있지만 환자에게도 그러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을 받던 중 심정지로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원인별로 하나씩 재발 방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 측면입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시술에 대한 설명과 시술 동의서를 작성받지 않은 부분의 재발 방지는 의료진이 환자 및 보호자에게 환자 자신이 설명을 듣고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중요함을 인지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은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처치 및 진료 방법의 선택과 동의 등 관련된 환자 권리에 대해 교육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의료기관 내 측면입니다. 심혈관 조영실에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부분의 재발 방지는 심혈관 조영실뿐만 아니라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장소에 자동적으로 지속 가능한 전력 공급 시설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법 제도적인 측면입니다. 전력 공급과 관련된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이 미비한 부분의 재발 방지는 협회 및 국가는 전력시설과 관련된 시설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현실적인 적용을 위해 정부의 지원과 함께 초기 규정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조덕필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 7월 5일에 심전도 검사 결과를 여기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환자 상태에 대한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이 환자는 나이는 젊으신데 당뇨병이 있으셔서 뇌졸중하고 심근경색증이 이미 있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심근경색이 있었고 2005년도, 2008년도에 각각 두 번 뇌졸중이 재발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혈관 상태는 너무나 안 좋았던 환자임이 틀림없고요. 뇌졸중으로 뇌경색으로 입원하고 있는 도중에 심전도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고 증상이 나타났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났는데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흉통이 없더라도 가슴 답답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당뇨병 때문에 신경이 나빠져서 증상이 약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찍어봤더니 너무나 이제 심전도에서 이전에 오래된 심근경색증 내지는 새로 심근혈혈이 보이는 부분이 관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초음파하고 조영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음파에서는 역시 소견이 좋지가 않았고요. 조영수를 7월 7일 날 했는데 그냥 여기 기록된 것만 봐도 너무 혈관이 엉망진창인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혈관이라고 생각하는 좌전 하행지에 기시부에 혈관 박리 찢어진 부분이 보이고 중간 부위부터 만성 이제 폐쇄, 그러니까 혈관이 완전히 막힌 지 굉장히 오래된 혈관이 있어서 이 경우에는 시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패할 가능성도 높고 굉장히 어려운 이제 시술 부위가 되는데 거기서 바로 이제 시술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또 기계가 정전이 됐죠. 그래서 진료 기록이 정전에 대한 진료 기록은 남기질 않으니까 진료 기록은 뭐 없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시술을 이제 여차저차해서 다 정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술을 추가적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술을 마치게 되고 아마 보호자나 환자한테 얘기하기로는 조영제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따로 날 잡아서 해야 된다. 이런 게 일반적이냐? 일반적입니다. 근데 정전이 시술 시간을 당연히 길게 하는 원인은 될 수가 있지만 조영제를 많이 사용해야 하게 되는 원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전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조영제를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빼고 환자는 이제 그 순간부터는 뭐 크게 뭐 변화는 없는 거죠. 시술이 완벽하게 안 됐을 뿐이지 환자의 상태 변화는 없었고 7월 9일 날 다시 재수술을 들어갔습니다. 그때 많이 심하게 막힌 경우는 이제 혈관 두 군데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거든요. 앞뒤로 이렇게 뚫게 되는데요. 그런 시술을 이제 하다가 환자가 갑자기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기록은 없습니다만 풍선 시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환자가 나빠지면서 혈압 떨어지면서 심정지가 와가지고 사망하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CTO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술할 때 그런 위험도가 상당히 높은 시술이고요. 저희가 굉장히 주의 깊게 하는데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난 이후에 환자가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사실 이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전이 지금 앞에서도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정전이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술 중에 이렇게 정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하시지?라는 좀 궁금증이 생겨서 그거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이 생기면 혈관안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냥 가만 놔둬야 됩니다. 가만 놔두고 이게 만약에 뭔가 시술해서 기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면 빼내야겠죠. 그래서 환자의 이제 관상도면 혈류를 유지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기계를 재부팅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기계가 작동하게 되면 안전하게 시술을 끝내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이 환자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차례 직사했다는데 그 중간에 아마 시술을 했을진 모르겠는데 그 조영제 숫자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 보면 그 정전 전 그리고 정전 중간에 또 시술을 하면서 조영제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정전이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내가 판단했던 근거는 환자 상태가 나빠졌겠죠. 만약에 정전이 생겨가지고 뭔가 큰 사고가 났다면 그럴 텐데 그런 것 없이 2차 시술을 7월 9일 날 안전하게 들어간 거 보면 정전이 환자한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었는데 판결을 보면은 이제 불성실한 진료행위라고 해서 정전을 얘기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아주 천재지변과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불성실한 진료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조금 아쉽고요. 정전하고 이 환자가 나빠진 거하고는 연관성은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2차 시술 때 위험한 시술을 하다가 환자가 결과를 나와서 나빠진 게 핵심이 아닐까. 정전하고 이 환자 케이스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설명 의무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보호자에게만 설명하고 환자에게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새는 이제 환자한테 거의 대부분 동의서를 직접 받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지만 이 환자가 뇌졸중이 온 상태에서 심근경색이 또 온 거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이 온 상태가 환자가 정확하게 그 자기 상황에 대해서 디시전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나 그건 좀 한번 따져봐야 될 영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정도로 아마 추가적인 논의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고 법원의 판결에 좀 아쉬움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신은호 변호사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조덕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환자 본인한테 설명하고 동의받지 않았다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자, 변호사님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 그렇게 현장에서 많이 한다는 얘기까지도 조덕규 교수님께서 해주시긴 했는데요. 의료인의 설명 의무, 그리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설명 의무는 우리나라 그 의료 행위에 대한 그 피해자 승낙 이론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카테타수를 하는 거는 일종의 상해행위예요. 칼로 뭐 찌르거나 하는 상해행위인데 이런 상해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 이유가 그 형법 24조에 보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을 경우에는 위법적 조각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 본인, 피해자 본인한테 직접적인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법원은 최근에 이 설명 의무도 상당히 이제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는 게 환자 본인한테 직접 설명했을 때 오는 그 심리적인 뭐 충격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응급 상황일 때도 있고 환자 본인이 침수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고 동의를 거부했을 경우에 몇 가지 사유들이 있거든요. 이 건 같은 경우는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정을 했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설명 의무보다는 오히려 기술적인 과실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조덕규 교수님한테 지금 이 사망 진단서를 보면은 그 선행사인이 허혈성 심질환, 중간 선행사인이 심부전, 직접 사인이 심정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분의 직접 사인이 어느 거로 추정을 하세요? 아주 불성실하게 사망 진단서를 쓴 것 같은데 시술에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거를 제가 눈으로 보는 그런 결과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더라고요. 이제 흔히 있을 수 있는 게 혈관 파열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시술할 때 이제 뭔가 환자의 심장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심장 초음파 결과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안 좋은 부정맥이 갑자기 생기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극이 된 거죠. 시술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망 원인으로 보통은 적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적시는 안 하고, 그냥 심정지는 그거에 대한 최종 결과죠. 그냥 심장이 멎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진단서를 가지고 그걸 추측해 보기에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술할 때 뭔가 우리가 원치 않는 부작용이 사망 원인으로 직접 사인으로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제일 아쉬운 거는 일단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면 가능하면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판결문에 보면은 영상이 모두 삭제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영상이 대개는 자동 저장이 되기 때문에 고의로 삭제하기 전에는 그 없어지는 않는 경우들이 많이들 있거든요. 만약 이게 고의로 삭제가 됐다 그러면은 이건 입증 방해 이론에 의해서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그런 판결들이 몇 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법률적인 논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사건은 그 원고 1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을 했거든요. 합의가 됐다고 해서 이게 이제 우리 가끔 사법시험에도 나오는데 이 원고 1하고는 합의를 했다는 거는 화해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화해계약은 그동안의 의료 분쟁으로 인한 그런 어떤 손해배상 청구권을 정금 청구 소송으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이 화해계약을 하려면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분쟁에 전제된 사실에 합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 과실이다. 그래 대신 이 의료 과실에 대해서 얼마를 지급하고 금전 배상을 하고 끝내겠다는 취지거든요. 근데 여기 합의문을 보면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법원은 위자료와 위로금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때 어떤 페널티로 주는 거고요. 위로금은 시혜적인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없는데 그냥 우리가 그 어떤 윤리적인 면에서 이 돈을 지급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차이가 어떤 데 있냐면은 위자료로 판결이나 조정 결정문이 나가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을 행사를 해요. 근데 위로금으로 나가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구상권 행사를 못합니다. 이건 잘못을 전제로 해서 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사건은 위로금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 분쟁에 전제된 사실, 그러니까 과실을 전제하지 않고 위로금을 금전 배상을 했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합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합의를 하실 때 차라리 과실이 있다는 전제를 하고 그렇지만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용서해준다 하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소송을 하다 보면 내가 과실이 있는지 알았으면 이렇게 저액으로 합의 안 했다. 나중에 봤더니 과실이 있더라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화해계약의 효력이 속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 효력설, 상대적 효력설, 절충설이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상대적 효력설을 따랐고요. 그건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취지입니다. 뭐냐면 합의는 자기만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원고 다른 사람 모두에 대해 효력을 발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합의한 사람만 화해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이 배상 판결이 나온 그런 사건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환자하고 이제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위로금이 아니라 위자료에 대한 이제 그렇게 합의를 해야 그 뒤에 이제 소송 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예, 근데 위자료나 위로금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법률 전문가들은 잘 모르잖아요. 이게 네. 중요한 게 이 과실이 있다. 뭐 어떤 그 사고에 대해서 그 과실을 인정을 하고 내가 얼마를 지급한다는 과실이 전제가 돼야 합법적인 어떤 화해계약으로 효력을 받습니다. 사실은 제가 일단 첫 번째 아까 지적하신 정전에 관련된 내용은 정전 때문에 이제 의무 기록이 삭제된 거거든요. 영상이. 예, 그렇다 그러는데 저는 문제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건 첫 번째 시술 후에 환자가 안정적인 상태였고 흔히 이제 그 CTO 시술하게 되면은 오래 걸리고 그 다음날로 넘기거나 아니면 일주일을 넘기거나 하는데 이 환자는 이제 이틀 후에 하게 됐는데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정전이 왔을 뿐이고, 물론 그거를 좀 안전장치를 좀 마련하지도 않았다, 뭐 이런 얘기해서 그게 판결에 영향을 줬다는데, 사실 환자가 이렇게 나빠진 거에 뭐 직접적인 원인은 전혀 아니고요. 문제는 이제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시술을 하다 보면은 있을 수 있는 거죠. 확률적으로 아주 높지는 않아도, 그렇다고 아주 희귀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CTO 시술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사망하는 케이스가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환자하고 합의를 하게 됐는데 합의를 그렇게 쉽게 하지 않거든요. 원래는 있을 수 있는 시술인데 합의를 하게 된 이유가 뭔가 석연치 않은 안 좋은 시술이나 뭐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 케이스를 환자나 환자 가족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은 그 정전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그냥 1차 시술에서 다 할 수 있었던 거로 봐야 되는 거죠? 글쎄요, 그거는 뭐 알 수는 없고요. 설명을 조영제가 많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조영제 많이 들어간 거는 정전하고 관련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왜냐면 조영제를 사용하는 거는 기기가 켜져 있지 않는 이상은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조영제 양이 많이 들어갔다는 걸 전제로 보면은 1차에서 너무 무리한 시술을 계속 하지는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좀 이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전이 만약에 1차 시술에서 없었다라고 했을 때 1차 시술에서 어디까지 이게 시술이 됐을까요? 그게 이제 말씀드리는 건 조영제를 하루에 사용하시는 거의 한도는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넘어섰다고 환자 보호자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설명을 했다는 뜻이고 정전과 조영제의 양과는 관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조영제 양이 많이 들어가서 시술을 정지했다고 하면은 정전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추론이고요. 이제 그 전에 조영제가 많이 들어갔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조영제가 조금 들어갔더라도 정정이 안 생기고 불안하지 않는 상황이라 그러면 조금 더 밀어붙여서 끝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환자한테 더 좋았을까?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영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또 콩팥이 나빠서 투석을 한다든지 대사성 산증이 와가지고 환자가 악화되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순간에 정지를 한 거는 잘 한 걸로 생각이 들고요. 환자가 상태가 그 뒤로 악화됐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저는 1차에서 정전과 기록 삭제 관련된 내용은 환자에게 그렇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부분은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여기 또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부분이 같이 있으니까 이 환자한테 처음부터 1차에서는 검사를 위주로 하고 2차에서는 확장 시술을 할 겁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시술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가 아니라 이제 한 번의 시술에서 검사와 확장술을 같이 다 할 겁니다라고 설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제 1차 시술을 하다가 정전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당하는 확장술을 못한 걸로 환자나 보호자는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의료진은 처음에 하려던 거를 다 못했으니까 이 추가적인 설명 없이 2차 시술을 한 것 같고, 보호자나
환자 입장에서는 한 번 한다고 설명할 때 이해했는데 갑자기 두 번째 시술을 하고 또 그 두 번째 시술에서 돌아가시게 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시술을 왜 했냐, 첫 번째 시술에서 왜 다 못 끝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불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인이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TO 시술은 그렇게 2차, 3차까지도 할 수 있고요. 보통 2차까지는 보통 입원 기간 내에 뭐 흔히 하는 프로시저고요. 3차로 가는 경우는 이제 뭐 한참 인터벌을 두고 몇 달 후에 뭐 다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정전만 쏙 빼고 본다 그러면 뭐 그렇게 이상한 시술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음 설명할 때 이게 1차, 2차, 3차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이 빠진 거가 어떻게 보면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보호자가 흔히 뭐 있으니까. 2차까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는 설명하거든요. 네. 실패했는데 다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까지 설명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CTO 같은 경우는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 환자, 보통 이제 조영술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술할 거라고 설명을 보통 하거든요. 다루 얘기할 때, 이거는 굉장히 오래돼서 혈관이 막혔고, 막힌 부분을 뚫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실패할 가능성이 한 20, 30% 될 수 있다. 인지하고 좀 들어가고 가장 안전한 방법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보통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 충분히 있었고, 그게 이제 다시 해보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아마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시술을, 그것도 동의서를 또 받아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히 설명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니, 근데 이 2차 시술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게 이 케이스에서 좀 문제가 설명을 안 하고 들어갔다 그러면, 근데 사실 그 요새는 이게 동의서 받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자 본인한테 받는 거를 많이 뭐 주의 깊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요 시술 같은 경우에는 연속해서 들어갔을 때 그때마다 받습니다. 그때 시술이 어찌어찌 해서 이렇게 됐는데 다시 들어갈 때 이렇게 받는 게 좀 일반적인데요. 모든 기관이 꼭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의 동의서로 아마 2번 시술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현재는 뭐 그렇게 하진 않고 있고요. 당연히 동의서를 한번 재취득하는 게 맞는 프로시저라고 생각됩니다. 요새 트렌드도 그렇고. 혹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더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이번 사건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